새벽 2시 40분, 저는 13명의 목숨을 손에 쥔 채 식당 뒷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우리 모두 평양행이야. 김순희의 손이 떨렸고 박미령은 여권도 없이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순간 식당 앞 도로에 검은 밴이 나타나 천천히 멈춰 섰고 차 안에서 누군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돌아가면 보위부 지하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국 국경에서는 이미 북한인 13명 이동이라는 정보가 현지 공안에 포착됐고 말레이시아 공항 보안실에는 긴급 보고가 올라가 국정원 연락망이 활성화됐습니다. 우리는 새 나라를 가로지르며 도망쳤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배신자가 내부에 있다는 의심이 커졌고 브로커는 손가락 1000마디가 없는 손으로 전화를 걸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탈출이 13명 전원의 목숨을 건 도박이 될 줄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자유로운 삶을 보장받는데 도움됩니다. 일주일 전 밤 11시 제 사무실 문이 열려 젖혀졌습니다. 보위부 파견 참사관 강명수였죠. 손에는 빨간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우리 동무 평양에서 왔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빨간 봉투는 당 중앙위원회 직송 문건을 뜻했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종업원 충성도 긴급 재점검이라는 제목이 보였고 3명의 이름이 붉은 줄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김순희, 박미령, 그리고 제 이름도 있었어요. 이번 주 안에 평양에서 조사단 내려와. 준비 잘해둬. 강명수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문건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사단이라는 단어는 곧 숙청을 의미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식당 앞 도로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불을 끄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차 안에서 식당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강명수가 갑자기 주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전원 집합. 종업원들이 놀라 칼을 내려놓고 모였어요. 오늘부터 외출 금지야. 누구도 허락 없이 밖에 나갈 수 없어. 박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명수는 냉장고를 열기 시작했어요. 김치통을 드러내고 냉동실 안쪽까지 손을 넣어 뒤졌습니다. 숨긴 거 있으면 지금 말해. 나중에 걸리면 평양행이야.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박미령은 앞치마 안에 숨긴 작은 라디오를 꽉 쥐고 있었고 제 눈과 마주쳤을 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강명수는 종업원 한 명을 사무실로 불러들였어요. 30분 뒤 그가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뭐라고 했어? 빨리 말해. 평양에서 3일 뒤에 조사관 2명 내려온대요. 우리 중에 반동분자 색출한다고.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3일. 72시간 안에 결정해야 했어요. 그날 밤 9시 중국공안 차량이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2명이 내려 식당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내다본 저는 그들이 뒷문 쪽을 유심히 살피는 걸 봤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 밤 11시 강명수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우리 동무, 종업원 여권 전부 내일 아침까지 내 방으로 가져와. 여권을 회수한다는 건 완전히 발이 묶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사관 동무. 그가 나가자마자 저는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을 뒤졌어요. 3달 전 손가락 1000마디가 없는 중국 브로커 최철이 건넨 메모가 나왔습니다. 지배인 언젠가 쓸 날 올 거야. 13명도 한 번에 빼낼 수 있어. 이 번호로 연락해. 그때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메모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경유 루트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종업원 명단을 펼쳤습니다. 김순희, 박미령. 13명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내일 여권을 넘기면 끝이야. 아무도 못 나간다. 새벽 1시 저는 화장실에서 몰래 최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3명, 모레 새벽 2시. 가능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미쳤어?
13명을 한 번에 가능하냐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비해. 모레 새벽 2시 40분. 뒷문.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면 평양조사단이 도착해요. 그 전에 13명 전원을 데리고 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최철은 왜 이렇게 쉽게 승낙한 거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강명수에게 상부보고용이라며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 허위 매출 장부를 끼워 넣어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었어요. 강명수는 서류를 훑어보며 이번 달 실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라고 물었습니다. 중국 손님들 발길이 줄었습니다. 참사관 동무.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강명수의 눈빛이 제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리 동무, 숨기는 거 있으면 말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없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자리를 떠났지만 문을 닫기 전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어요. 그 시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명수가 나가자마자 저는 종업원 2명을 불렀어요. 식자재 구매하러 나가. 평소처럼 행동해. 사실은 공안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2명이 밖으로 나간 지 30분 뒤 돌아온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배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골목 끝에 문신 있는 남자가 담배 피우면서 계속 식당 쪽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나오는 거 다 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골목 어귀에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서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식당 간판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저자가 누구지? 보위부 사람인가? 아니면 중국 공안인가? 아니면 최철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 순간 석 달 전 낡은 찻집에서 최철을 만났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손가락 1000마디가 없는 그 남자는 차를 마시며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었어요. 지배인, 북한 식당 직원들 탈출시키는 일 해본 적 있어. 10명도 한 번에 가능해. 미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친 소리. 언젠가 필요할 날 올 거야. 그는 명함 한 장을 건넸고 뒷면에는 긴급시 이 번호로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농담으로 치부하고 지갑 깊숙이 처박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명함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철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가 보위부와 거래한 건 아닐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오후 5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최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골목 어기 남자, 당신 사람. 답장은 10분 뒤에 왔어요. 아니, 조심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가 최철의 사람이 아니라면 보위부나 공안 측 감시 인력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밤 10시 저는 전 종업원을 식당 안쪽 창고로 불러 모았습니다. 문을 닫고 여권을 한가운데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강명수가 이 여권들을 가져갑니다. 종업원들의 눈이 커졌어요. 여권을 빼앗기면 우리는 완전히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뒤 평양에서 조사단이 내려와요. 김순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사단이 오면 우리 중 누군가는 끌려갑니다. 지하실로. 박미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 13명 전원이 여기를 떠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쳤어요? 13명이 어떻게? 한 종업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잡히면 우리 모두 끝입니다. 안 가면요? 안 가면 평양행입니다. 선택지는 명확했어요. 종업원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김순희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갑니다. 박미령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둘씩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여권을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강명수가 들어왔어요. 왜 다들 여기 모여 있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을 지워야 했습니다. 야간 근무 배치 논의 중이었습니다. 참사관 동무.
강명수의 눈빛이 우리를 번갈아 훑었어요. 수상하네. 리 동무 내일 아침 9시까지 내 방으로 와. 여권 가져오고. 알겠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종업원들은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강명수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새벽 2시 40분.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동 당일 새벽 2시 저는 종업원들에게 사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짐은 최소한만. 휴대폰은 전부 여기 두고 가. 모두 식당 뒷문 앞에 모였어요. 어둠 속에서 13명의 숨소리가 하나로 섞였습니다. 박미령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사진을 가방에 넣었고 김순희는 눈물을 삼키며 식당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저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정말 갈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답했어요.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13명이 하나씩 밖으로 나왔고 저는 마지막으로 식당 안을 돌아봤어요. 7년 동안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3분 뒤 골목 입구에서 불빛 하나가 번쩍이며 어둠을 가르는 게 보였어요. 모두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김순희가 제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어요. 저거 휴대폰 플래시 같아요. 누가 사진 찍은 것 같습니다. 들켰나?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반대편 골목으로. 빨리. 저는 일행을 급히 우회시켰어요. 벽을 따라 이동했고 박미령은 신발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누가 따라오는 건가?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나자 약속된 지점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검은색 밴 한 대가 불을 끄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조수석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내렸어요. 늦었어. 빨리 타.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종업원들이 하나씩 차에 올랐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배인님, 빨리요. 박미령이 차 안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차에 뛰어 올랐고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 출발했어요. 조수석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정보샜어. 한 명은 이미 보고했을 수 있어. 그 말에 차 안이 얼어붙었어요. 박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김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종업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어요. 최근 강명수에게 자주 호출됐던 종업원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지금 그를 의심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리 없었어요. 차는 도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식당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김순희가 작은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정말 다시는 못 돌아가는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30분쯤 달렸을 때 운전사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차 바꿔 타야 해. 추적당할 수 있어. 우리는 외곽 주유소 뒤편에서 멈춰 섰어요. 거기서 다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차량에는 이미 한 명이 더 타고 있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물었지만 운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타. 시간 없어. 불안했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13명이 새 차량에 올라탔고 모자 쓴 남자는 여전히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그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1시간 뒤 체크포인트 통과한다. 절대 눈 마주치지 마.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1시간 뒤 우리는 첫 공안 체크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천천히 속도를 줄였어요.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제 심장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뛰었어요. 김순희는 옆 사람의 손을 꽉 쥐고 있었고 박미령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가 체크포인트 앞에 멈췄어요. 제복을 입은 공안 한 명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운전사가 천천히 창문을 내렸어요. 공안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최철이 예전에 언급했던 연락책이었어요.
공안은 서류를 받아들고 몇 초 동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차 안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13명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가 서류를 돌려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 짧은 한마디였지만 우리에겐 생명줄이었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체크포인트를 완전히 벗어나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연락책이 창문을 닫기 직전 제게만 들리도록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일부터 상황 바뀔 수 있어.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일부터라니.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가? 국경지대를 벗어난 차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연락책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4시, 우리는 작은 국경 마을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 모자 쓴 남자가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최철이었어요. 손가락 1000마디가 없는 그 손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최철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지배인, 운 좋았어. 1시간만 늦었어도 못 빠져나왔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평양에서 긴급 지령 떨어졌대. 모든 해외 식당 종업원 외출 금지, 여권 즉시 회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언제부터요? 내일 아침부터. 너희 식당은 오늘 아침 9시부터래. 9시면 불과 5시간 뒤였습니다. 그때쯤이면 강명수가 저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최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기서 말레이시아까지 어떻게 가죠? 비행기. 새벽 6시 첫 비행기 타야 해. 표는요? 준비돼 있어. 하지만 최철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저는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가 담배를 버리며 말했어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북한 국적자 감시가 강화됐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정보 흘렸어요? 최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배만 피울 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동안 김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배인님,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 꼭.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13명이 뿔뿔이 흩어져 앉았습니다. 혹시 모를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박미령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북한으로 못 돌아가는 거구나. 옆자리 종업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4시간 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순간 김순희는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며 걸음을 멈췄어요. 순희야. 그녀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김순희, 정신 차려.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 순간 공항 직원 한 명이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들켰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저는 급히 일행을 2조로 나눴어요. 김순희, 박미령, 왼쪽 출구로 가. 나머지는 나를 따라와. 주 통로 대신 화물구역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는 동안 뒤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재촉했습니다. 빨리. 뛰지 말고 빨리 걸어. 종업원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한 명이 주저하며 물었어요. 이게 정말 안전한 길이에요? 하지만 복귀는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화물구역을 빠져나온 우리는 공항 외곽의 작은 여관으로 이동했어요. 최철이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우리를 보자마자 눈빛으로 확인하며 물었어요. 최철이 보낸 사람들이지? 주인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 여기 있어. 내일 새벽에 다른 차가 올 거야. 방 2개에 13명이 나눠 들어갔어요. 밤 9시, 박미령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배인님, 저기 차 한 대가 계속 서 있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색 세단이 여관 맞은편에 불을 끄고 서 있었습니다. 최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관 앞에 수상한 차가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최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아. 내가 확인 중이야.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밤 11시 검은 세단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 최철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4시에 출발. 준비해. 종업원들을 깨웠습니다. 짐 챙겨. 1시간 뒤 출발이야. 모두 잠에서 깨어 서둘러 움직였어요. 새벽 4시 약속된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최철이 앉아 있었어요. 그가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다. 태국 국경으로 간다. 저는 조수석에 올라타며 물었어요. 태국요? 왜요? 최철이 시동을 걸며 답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거기 있어. 거기서 보호 신청해야 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최철의 손이 핸들을 잡고 있었고 손가락 1000마디가 없는 그 손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 저는 물었습니다. 최철 씨, 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최철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돈 때문이야. 그게 전부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최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니, 내 동생도 북한 사람이었어. 탈북하다 잡혀서 끝까지 못 왔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합니다. 최철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너희라도 살려야지.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태국 국경까지는 6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3시간쯤 달렸을 때 최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최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뭐, 지금? 저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최철이 전화를 끊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태국 국경에 북한 국적자 13명 이동 정보가 넘어갔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떡해요? 최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누군가 흘렸어. 뒷좌석에서 박미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위치가 노출된 거예요? 최철이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갈수록 노출될 확률이 커지겠지. 차 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종업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어요. 정말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는 건가? 의심이 커졌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태국 국경을 향해 계속 달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침묵을 지켰어요. 새벽 6시 최철이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그가 시동을 끄며 말했어요. 여기서 잠깐 쉬어야 해. 국경 검문소가 8시에 교대하거든. 우리는 길가 작은 휴게소에 차를 댔어요. 최철이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어요. 최철 씨, 정보가 어떻게 센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3가지 가능성이 있어. 뭔데요? 최철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중 누군가 흘렸거나 공안 CCTV에 걸렸거나 아니면 내 라인에 문제가 있거나 셋 중 하나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의심해도 돼. 나도 내 사람들 다 못 믿으니까. 최철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가 물었어요. 국경 상황 어때?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공안 차량 2대 배치. 언제부터? 다시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최철이 저를 봤습니다. 그가 담배를 버리며 말했어요. 태국 국경 검문소에 공안 차량 2대가 배치됐대. 1시간 전부터. 우리 때문인가요? 확실하진 않아. 차로 돌아온 저는 종업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국경 검문이 강화됐습니다. 절대 수상한 행동하지 마세요. 박미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걸리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어요. 걸리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김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전 8시,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30분 뒤, 태국 국경 검문소가 보였어요. 저 멀리 공안 차량 4대가 보였습니다. 제가 놀라 말했어요. 4대요? 2대라며. 최철이 인상을 찌푸리며 답했습니다. 추가로 더 왔나 봐. 최철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검문소 앞에 차량 3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우리 차례가 되기까지 1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공안 한 명이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어요. 최철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공안이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서류. 최철이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공안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13명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어요. 공안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최철이 태연하게 답했어요. 사업차 태국 방콕 갑니다. 공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직원들입니다. 공안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봤어요.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세요. 전원. 심장이 멈췄습니다. 최철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요? 공안이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검사 강화 지시 떨어졌어요. 전원 신분증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13명이 일렬로 섰습니다. 공안 2명이 다가와 한 명씩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김순의 차례가 됐을 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안이 신분증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북한 사람이에요. 김순이가 작게 답했습니다. 여기서 뭐 해요? 일합니다. 공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물었어요. 무슨 일이요? 김순이가 대답하지 못하고 저를 봤어요. 제가 나섰습니다. 식당 종업원입니다. 공안이 저를 봤어요. 책임자예요? 그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식당이 어디 있죠? 중국 절강성 니판입니다. 공안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지금은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휴가입니다. 공안이 비웃듯 말했어요. 13명이 동시에 휴가요? 재밌네. 저 양반은 사업차 간다던데. 공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때 최철이 공안에게 다가가 뭔가 속삭였습니다. 공안이 최철을 받고 최철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건넸어요. 공안이 그걸 받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공안이 말했어요. 알겠어요. 가세요.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공안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손짓했어요. 가세요. 빨리. 우리는 서둘러 차에 올랐어요. 차가 검문소를 벗어나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최철을 봤어요. 최철 씨, 뭐라고 한 거예요? 최철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돈 좀 줬어. 얼마나요? 그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많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우리는 태국 영토로 완전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최철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최철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그가 소리쳤어요. 뭐, 영상이 돌고 있다고.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영상이요? 최철이 전화를 끊고 핸들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태국 국경에서 촬영된 것 같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대. 13명이 검문소 지나가는 모습. 누가 찍은 거예요? 최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가 백미러로 종업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영상을 북한 쪽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미령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들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북한 당국이 영상을 보면 우리 가족들을 조사할 거였습니다. 김순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엄마. 다른 종업원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평양에 남겨둔 아내와 딸이 떠올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최철이 차를 세웠어요. 그가 시동을 끄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자. 다들 진정해. 우리는 길가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기억하세요. 평양으로 끌려가면 우리도 끝이고 가족들도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 도착해서 세상의 진실을 알리면 최소한 가족들이 무고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김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박미령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요. 다시 차에 올랐어요. 최철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방콕까지 4시간. 거기서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제가 놀라 물었어요. 정말요? 최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내가 미리 연락했어.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뒤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최철이 백미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뭐가요? 그가 백미러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저 차 30분째 똑같은 거리 유지하면서 따라오고 있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SUV가 우리 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추적당하는 건가요? 최철이 핸들을 꽉 쥐며 답했어요. 모르겠어. 확인해봐야겠어. 최철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습니다. 검은 SUV도 속도를 높였어요. 최철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따라오네. 그가 다시 속도를 줄였습니다. SUV도 속도를 줄였어요. 최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완전히 우릴 추적하고 있어.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떡하죠? 최철이 핸들을 꺾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따돌려봐. 차가 갑자기 작은 샛길로 꺾였어요. 샛길로 꺾인 차는 좁은 시골길을 질주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SUV도 따라 들어오고 있었어요. 최철이 악셀을 밟으며 말했습니다. 놓칠 생각이 없네. 차는 굽이굽이 산길을 달렸어요. 종업원들은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10분쯤 달렸을 때 최철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앞에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최철이 재빨리 왼쪽 길로 핸들을 꺾었어요.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숲길로 들어갔습니다. 1분 뒤 검은 SUV가 갈림길에 도착했지만 멈춰 섰어요. 어느 길로 갔는지 헷갈린 모양이었습니다. 최철이 속도를 줄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따돌렸어.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뒤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최철이 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차 바꿔 타야 해. 추적당할 수 있어. 모두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철이 전화를 걸었어요. 5분 뒤 낡은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운전사는 나이든 태국인이었어요. 최철이 그에게 뭔가 말하며 돈을 건넸습니다.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트럭 뒤를 가리켰어요. 최철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타. 짐칸에. 박미령이 놀라 물었어요. 짐칸이요? 방법이 없어. 1시간만 참아. 13명이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좁고 어두웠어요. 최철이 짐칸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소리내지 마. 체크포인트 하나 더 지나가야 해. 문이 닫히며 어둠이 내렸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국어였지만 어조가 날카로웠습니다. 김순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운전사와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1시간 뒤 트럭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어요. 최철이 서 있었습니다. 내려. 다 왔어. 밖으로 나오니 큰 건물이 보였어요.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최철이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들어가. 안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최철을 봤어요. 같이 안 들어가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안 들어가는 게 너희한테 좋아. 왜요? 최철이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 같은 브로커가 대사관 들어가면 복잡해져. 그냥 가.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최철이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됐어. 빨리 들어가. 13명이 대사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최철이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한국인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명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직원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의자에 앉자마자 김순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미령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살았구나. 직원이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직원이 급하게 들어오며 말했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북한 측이 여러분을 납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시 송환 요구했어요. 박미령이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스스로 온 거라고요. 직원이 손을 들어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우리는 납치당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필요해요. 김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가족들은요? 평양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직원이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당국이 이미 가족들을 조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순희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실을 밝히면 최소한 세계가 알게 됩니다. 그것만이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종업원들을 돌아봤어요.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직원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왜 탈출을 결심했는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전 보위부 참사관 강명수가 평양에서 온 빨간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3시간 동안 모든 것을 말했어요. 강명수의 감시, 평양조사단 파견 소식, 72시간의 선택, 최철의 도움, 국경 통과, 추적. 모든 것을. 증언이 끝났을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박미령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정말요? 진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네. 내일 아침 비행기 타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 내 숙소에서 잤어요. 처음으로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차 한 대가 불을 끄고 서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그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빨리 준비하세요.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잠에서 깨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직원이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납치 사건, 제국주의 세력의 비열한 공작.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식 성명을 냈어요. 여러분을 강제로 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즉각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미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해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한국 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국제적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김순희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왔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우리는 작은 회견장으로 안내됐어요. 한국 기자 서너 명과 외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중국 절강성 니판 북한 식당 지배인 리성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납치당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했어요. 일주일 전 평양에서 조사단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성도 재점검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그것은 사실상 숙청을 의미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문건 4본을 꺼냈어요. 일주일 전 강명수가 건넨 그 문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종업원 충성도 재점검 지시, 그리고 3명의 이름이 표시돼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13명 전원이 탈출했습니까? 3명만 위험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어요. 한 명이 끌려가면 나머지도 연좌제로 조사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명도 버릴 수 없었어요. 김순희가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지금 위험할 겁니다. 하지만 평양으로 돌아가면 저희도 가족들도 모두 끝이에요.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북한은 여러분을 납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요. 박미령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자유를 위해.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체제가 두려워 도망친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회견이 끝난 뒤 직원이 다가왔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 지배인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평양 거리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북한이 여러분 가족들을 공개 집회에 세웠어요. 탈북을 규탄하는 집회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여성이 울며 말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즉각 송환을 요구합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상 속 아내는 강제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김순희도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우리 엄마도 있어요. 모두가 화면에 모였어요. 자신들의 가족을 찾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북한은 가족들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여러분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세계가 진실을 알아야 가족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김순희가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지배인님, 우리 잘한 거 맞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평양에 남겨둔 가족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6시간 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문이 열리며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13명이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다가와 말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미령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리성철 씨, 북한이 여러분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기자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방금 북한 내부 소식통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탈북자 가족들이 수용소로 이송됐다고. 다리가 풀렸어요. 관계자가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진정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가? 김순희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공항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우리는 급히 대기실로 안내됐습니다. 관계자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뒤 관계자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일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일부 가족들이 평양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희가 다시 울부짖었어요.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미령이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실을 알려야 가족들도 살 수 있어요.
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증언하는 게 가족들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보호시설에서 적응 훈련을 시작합니다. 천천히 한국 생활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부 보호시설에 도착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김순희가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여기가 정말 자유로운 곳일까요? 저는 그녀 옆에 섰습니다. 자유롭죠.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가 너무 컸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했고 그 선택에 책임져야 했어요. 일주일 뒤, 우리는 보호시설에서 첫 적응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직업 훈련. 모든 게 낯설었지만 배워야 했어요. 박미령은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처음 잡아봤습니다. 신기해요. 손가락 하나로 다 할 수 있네요. 김순희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걸로 엄마한테 연락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성철 씨, 북한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상담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태국 국경에서 촬영된 13명의 그림자 영상, 기억하시죠? 네. 그 영상을 누가 촬영했는지 밝혀졌어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요? 상담사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영상 속 메타데이터가 보였습니다. 중국 공안 블랙박스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거예요. 왜요?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도 북한 감시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상한 위안이 됐습니다.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13명은 각자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박미령은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빵 만드는 거 배워서 나중에 제 가게 차리고 싶어요. 김순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람 돌보는 일은 익숙하니까요. 저는 탈북민 상담사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어느 날 오후 창밖을 보던 김순희가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햇빛이 참 따뜻하네요. 저는 그녀 옆에 섰어요. 그러게요. 북한에선 햇빛도 무서웠는데 여긴 다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보호시설 담당자가 급히 들어왔어요. 리성철 씨, 중요한 전화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 지배인? 나야. 심장이 뛰었습니다. 최철 씨요? 응. 잘 지내. 어떻게 이 번호를? 최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못 구하는 번호가 어딨어. 그냥 너희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철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고마워할 거 없어. 그냥 잘 살아. 너희가 잘 사는 게 내 동생한테 보고할 수 있는 유일한 거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13명은 이제 각자의 삶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어요. 박미령은 제과점 취업에 성공했고 김순희는 요양원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 상담 업무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새로운 탈북민을 상담하게 됐습니다. 2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북한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 달 전이요. 두만강 건너서.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지키는 건 우리 몫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호시설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72시간의 선택, 국경을 넘는 공포,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 모든 게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미령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지배인님, 오늘 제가 만든 빵 드실래요? 맛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요. 가겠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온라인 영상 출처 논란. 기사를 열었습니다. 태국 국경에서 촬영된 13명의 영상,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유포했는지 미스터리로 남아. 저는 화면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누가 찍었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옥상 난간에 기대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강명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를 찾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지킬 것이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살았다.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